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관세, 이민, 에너지 정책과 같은 이런 광범위한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트럼프 취임이 좀 다가오면서 그래도 시장은 좀 우려를 덜어내는 모습도 좀 나오고요. 이번 주 시장 전망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마 이제 지금 취임을 앞두고 있고 사실 이제 초미 관심사가 이제 첫날 100개 정도 행정명령 할 네. 텐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가 좀 관건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 예상보다 좀 파격적이고 좀 강도가 세면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네. 또 다음 주에 우리는 설 명절 한 일주일 정도 쉬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들이 대형주는 조금 꺼려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일부 재료가 있는 그런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은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나 그런 이제 좀 큰 업종들은 조금 이제 눈치 보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주식시장 자체는 그냥 한 2,500선 내외에서 좀 계속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양상이 좀 당분간 좀 펼쳐질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역시 그 관세, 이민, 감세 이런 좀 정책들인데 이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금리를 또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 금리가 조금 안정 찾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조금 이제 숨통이 좀 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생각보다 강한 뭐 관세 정책이나 이민 정책이 좀 나와버리면 또 금리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또 위로 오를 수도 있고 그럼 증시가 또 한번 좀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좀 국채 금리 계속 좀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겠고요. 올해 들어서 그래도 우리 시장이 조금 오르고 있지만 우려 요인도 많습니다. 1분기가 뭐 바닥이라는 시각도 있고 추세 전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제일 괴롭혔던 게 결국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네.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달러 오르고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개가 좀 약간 꺾이니까 증시가 바로 반등을 네. 해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지난주에 물가 지표가 좀 잘 나와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 핵심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이 달러가 이제 고점을 좀 찍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누구도 좀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취임 후에 뭐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어떤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들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크아웃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추세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다행히 하이닉스는 좀 많이 회복이 됐는데 네. 지금 문제가 삼성전자가 전혀 오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TSMC나 미국의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 기업들 보면 거의 또 전고점을 좀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만 지금 유독 좀 힘이 좀 붙이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우리나라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오르려면 또 하나의 변수는 결국 삼성전자가 물론 업황에 대한 좀 모멘텀도 받아야 되지만 그건 삼성전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삼성전자 스스로가 결국엔 그 이 HBM이라든가 파운드리 경쟁력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긍정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더 나쁠 건 없는 게 기대감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크게는 안 빠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올라가려면 다시 뭔가 이제 할 수 있다나 뭐 그런 아니 수주권이 나온다든가 하는 기대감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나오고 있어서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그 구간이 나와야 추세적인 좀 랠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뭐 삼성전자 지난해 시장 부진에도 뭐 삼성전자 부진이 가장 컸다라고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고 반도체 섹터가 어쨌든 우리 시장에는 중요하고 반도체 이제 앞으로 전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을 보면 대부분 2분기를 좀 바닥으로 많이 봐요. 네. 그리고 좀 HBM도 이거 좀 공급 과잉 되는 거 아닌가 우려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공급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좀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네. 계속 오히려 전망치를 또 수요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 블랙엘 이슈도 있었지만 일단 TSMC는 또 그런 거 일축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HBM AI 이상 없고 물론 하반기에 우리 전통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거는 나아질 거로 기대는 하는데 가봐야 되지만 중요한 건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그걸 이제 믿는 투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일단 주가는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반도체는 이미 지난해 11월 경에는 좀 바닥은 이미 찍었다. 그래서 그 저점 밑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어쨌든 그 이제 이 전통 반도체 여기에 대한 좀 약간 긍정적인 뭔가 수요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더 본격적인 탄력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은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에서 계속 이제는 좀 접근을 할 때가 아닌가. 다만 삼성전자처럼 뭔가 AI를 확실히 지금 못하는 기업들은 조금 소외받는 그런 흐름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지난해 11월 바닥을 확인한 것 같다.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레거시 반도체도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서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에 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뭐 신조 성과가 지금 고점에 근접해서 좀 주춤하고 주가가 조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움직임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조선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선주는 실적하고 그 모멘텀이 둘 다 딱 잘 맞아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워낙 지금 좋았죠.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 급락했는데 조선주는 랠리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엔 4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근데 4분기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고가 선박이 계속 잡히니까 올해랑 내년까지는 실적 좋다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이제 당선되면서 결국 에너지 정책, 미국 에너지 정책이 이제 변하면 에너지 시출을 많이 하면 결국에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에 그런 에너지를 많이 팔 거고, 그러면 그걸 다 배로 운송해야 되니까 LNG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겠죠. 실제 또 바이든은 수출 좀 프로젝트를 지금 멈춰놨는데 행정명령으로 아마 취임하자마자 이걸 또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원래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군함 잘 만들지만 군함을 해외에 수출한다고는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때문에 이제 군함을 미국에서 건조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군함을 수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대만 해협이 좀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이게 혹시 또 중국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여기에 또 함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사실 이제 조선업종에서는 좀 기대감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나봐야 아는 일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방산 모멘텀까지 좀 맞붙여 가지고 주가에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는 저는 장기간 이어질 것 같지만, 다만 중간중간 출렁이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선주를 대체할 만한 그런 업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조선주가 좀 더 저는 좀 랠리를 보일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처럼 이런 대형주가 지금 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트럼프 생각보다 좀 정책이 약하다 이러면 이들이 이제 갑자기 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조선주가 좀 빠지겠죠. 근데 오히려 그런 조정이 나올 때 그때를 좀 한번 타이밍을 노려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그냥 보유자분들이 조금 중장기로 좀 끌고 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같은 경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당분간의 주도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봐야겠고요. 지난주 그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성장률이 그래도 잘 나오면서 목표했던 5%는 달성을 했는데요. 중국 경기 전망 그리고 뭐 대중국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중국 증시는 사실 이런 깜짝 약간 GDP에도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네. 증시 자체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5.4%면 놀랄 만한 수치가 맞죠. 근데 이제 연간 전체랑 5%니까 23년도에 5.2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 둔화는 돼요. 그리고 아마 올해는 4.5% 정도 성장할 걸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난해까지의 그 중국 GDP를 어쨌든 이제 버티게 했던 거는 수출이거든요. 네. 수출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그런 투자들, 뭐 산업에 대한 투자들이 좀 많아지면서 했는데, 문제는 부동산이라든가 내수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좀 색깔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5.4% 성장하고 중국이 방어를 해준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결국 올해 내수 부양을 통해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중국이 연착륙에 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동안 너무 밀어내기 수출 많이 했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피해를 많이 줬죠. 근데 올해는 어쨌든 트럼프와의 또 대결도 해야 되고 관세 부과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속한 대로 만약에 내수 부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그냥 목표치만 좀 도달만 해준다면 정말 이렇게 깜짝 성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성장률을 유지할 때 어느 부분에 방점을 찍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내수 쪽에 계속 방점을 찍어준다면
화장품이나 또 아니면 이제 그 석유화학처럼 중국 소비가 살아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통 섹터들이 좀 강하지 않겠냐. 이러면 또 우리나라 또 반도체나 스마트폰 부품도 괜찮습니다. 거기 이제 보조금 같은 것도 지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쨌든 중국의 내수 부양이 지금 올해는 가장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올해 내수 부양 효과가 나타난다면 중국 관련주들, 우리 시장의 중국 관련주들도 좋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이번 주 이제 실적 시즌, 우리 시장 실적 시즌도 본격화됩니다. 기아,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실적을 발표할 텐데 이번 실적 시즌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섹터나 기업들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그 애널리스트 전망이나 이런 업종을 보면은 조선과 전력기기를 가장 좀 좋게 좀 많이들 꼽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어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약간 이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수주가 이연됐다라는 뭐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4분기 우리가 항상 실적 볼 때 유의할 게 4분기는 항상 이게 뭔가 그 일회성 손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떨어내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도 생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4분기는 원래 좀 전통적으로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비일비재하니까 항상 그 실적 체크하실 때 안 좋으니 뭐 어느 정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되 다만 이게 일회성인지 구조적인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구조적으로 뭔가 수주가 꺾이고 뭐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단지 일회성이라면 그건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좀 시계열을 넓혀서 결국 올해가 더 중요하잖아요. 올해 네. 1분기, 2분기를 봤을 때 결국에 작년에 좀 안 좋았던 섹터 중에 올해 좀 기대할 만한 건 저는 이제 엔터랑 그 건설 업종이 좀 되지 않을까. 건설도 올해는 좀 하반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할 거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정부 네. 정책도 있고 해서 엔터는 이제 BTS랑 뭐 블랙핑크가 또 컴백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 역시도 좋은 성장을 보일 거는 역시 헬스케어. 작년에 뭐 삼성바이오나 이런 대표 기업들의 성장이 좋았는데 올해도 아마 수출 성장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헬스케어도 좋은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엔터와 건설주, 헬스케어까지 좀 실적을 주목할 만하다라고 꼽아주셨고요. 1월 들어서 코스피 수익률이 꽤 좋은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불안 요소도 많은데 트럼프의 일단 관세, 오늘 밤에 윤곽은 나오겠지만 뭐 점진적인 인상 뭐 이런 가능성도 좀 나오고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근데 이제 일단은 전짐적인 인상은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원래는 20% 최대 20%까지 그냥 관세를 다 매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과격하니까. 네. 근데 관세는 매기긴 할 것 같아요. 뭐 단 1%라도 네, 매기긴 할 것 같고 왜냐하면 본인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킨다는 측면에서. 근데 우리 주식시장은 20% 인상하는 걸 반영을 해버렸어요. 작년 11월부터. 네. 그래서 만약에 인상률이 뭐 2%나 뭐 아니면 5% 정도면은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한 번에 그냥 20%다 반영해 버리면 또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보편관세 시행은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단은 일정 부분 좀 얕게라도 좀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저번에 청문회 때도 얘기했죠.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말 안 들으면 20% 매기는 거고 네. 지금 벌써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뭐 25% 매긴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 듣네 이러면은 또 그냥 한 5% 정도 낮춰줄 수도 있고 아니면 2018년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현대차랑 애플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협상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국가별로 기업별로 완전히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관세는 일단은 좀 조금이라도 좀 일단은 시행을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국가 기업별로 차등하면서 이렇게 좀 부과를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걱정이 지금 대통령이 좀 공석 상태니까 네.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 이미 뭐 최악의 관세 부과를 반영을 하고 있다. 어쨌든 협상력도 중요하겠는데 지금 뭐 리더십 공백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해부터 그 코스피 영업이익 추이가 내려가는 것이 또 시장의 부담이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면 수출 기업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또 업종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게 물론 안 좋죠. 당연히 관세 부과하면 안 좋은데 이게 우리만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또 우리는 5%인데 일본을 7% 하면 이게 그러니까 나라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 오히려 우린 반사이익을 또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업종마다 나라마다 좀 다를 수는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아예 못하는 업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조선 업종이죠. 배를 못 만들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 좀 필요로 하거나 미국이 자체적으로 좀 못하는 것들은 오히려 관세가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모든 업종이 다 피해를 본다. 이럴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대중국 관세를 만약에 한 60% 부과하고 보편 관세를 10% 부과하면 미국의 물가가 1.6%포인트 오르고 GDP가 0.3% 감소하니까 우리나라 당연히 수출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효과가 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매출 둔화는 결국 관세를 많이 매기면 매길수록 그 둔화 자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좀 트럼프의 정책 강도를 좀 확인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할 겁니다. 지금 1,400원대 후반이라서 약간의 좀 상세 효과는 좀 있겠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제 나라 기업마다 어떤 좀 정책을 펼칠지 이 부분이 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강도를 계속 체크해 봐야겠고요. 12월 FOMC 이후에 매파 연준에 대한 우려로 이제 장기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아까 금리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어주시긴 했는데 지금 뭐 금리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고 앞으로 국채 금리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고점은 좀 확인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금리가 최근에 오른 거는 물가 때문에 걱정해서 올랐다기보다는 트럼프가 좀 무서워서 좀 한번 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6년도에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취임식 전까지 한번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른 적이 있었어요. 거의 과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후로 취임하고 나서 오히려 좀 안도 랠리가 나왔는데, 근데 그때는 트럼프 취임하고 났더니 생각보다 정책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랠리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때랑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정책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정책이 확인될 때까지는 금리가 그렇다고 크게 내려가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에서 한 10년 만기 국채금리 기준으로는 4.8 사이에서 당분간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이 예상되고, 그래도 이제 고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는 트럼프 공포감이 좀 선반영된 데다가 미국의 다행히 좀 물가가 그래도 우리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물가가 뭐 5%, 그러니까 금리가 5%를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당분간 쉽게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연준의 움직임을 잘 챙겨 보셔야겠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10포인트 향해 가다가 강세 흐름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하향 안정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금리나 달러는 같은 방향이니까 네. 그렇게 보면 좀 고점은 나왔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한 가지 더 리스크가 정치 리스크가 컸잖아요. 네. 이거 한국은행 총재도 50원 더 올라간 거는 아마 이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 때문인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쭉 빠지게 되면은 결국 1,400원 초반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아직 뭐 정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정점은 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1,480원대까지 갔던 그 환율은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찍었고, 또 한 가지가 연기금이 일단 이제 주식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요. 환해지를 좀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해지 한다는 건 달러를 매도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화 매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환율이 또 한 번 1,470, 80원으로 튀게 되면 이 연기금이 또 개입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한 70조 원 정도를 아마 매도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환해지 최대 물량은 한 70조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점은 좀 충분히 어쨌든 환율도 나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와 마찬가지도 환율도 고점을 어느 정도 확인했고 연기금 움직임도 환율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일본은행 BOJ도 이제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미 뭐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일본은행이 이번에 금리 올릴 거라고 보십니까?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난주에 그 말을 꺼냈어요. 네. 금리 인상 관련해서 논의해 보겠다. 근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했다는 건 네. 인상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혹시 나와서 금융시장이 만약에 변동이 너무 커져 버리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 정책이 큰 문제가 없다면 아마 이번 주 내로 그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이미 시장이 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깜짝 놀랄 이벤트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8월에 우리 한번 놀랬잖아요. 네.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근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은 낮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는 한번 올릴 것 같고요. 7월에도 한 번 더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7월에 올리는 건 아마 이 3월에 춘투해서 임금 상승률이 원하는 정도로 올라가면 그거 확인한 다음에 한 번은 더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은 어쨌든 좀 구조적으로는 이제 저물가, 뭐 저임금 구조가 끝나가기 때문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은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작년과 달리 그 일본은행도 충분히 이미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1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악재가 선반영이 이미 11월, 12월이 좀 됐기 때문에 네. 2,500 이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주식을 계속 모아가는 전략 좀 필요하다, 좀 부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 그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는 좀 위가 눌릴 수 있어요. 좀 올라가는 속도가 느릴 수는 있지만, 근데 생각보다 또 트럼프 정책이 좀 완화적이고 이렇게 점진적이면 오히려 또 급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500 이하에서는 뭐 나쁠 게 없기 때문에 비중은 좀 늘려가시면 좋겠고, 특히 올해 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평가 가치주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코웨이가 한번 이제 좀 좋은 공시도 있었고, 최근에 주주 행동주의 뭐 이런 좀 그 서한도 있으면서 갑자기 주가 올라갔는데, 결국 핵심은 주주환원 잘하는 기업들은 이제 주가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상법 개정과 맞물려서 저평가 가치주들 부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턴어라운드하는 반도체, 엔터, 건설, 게임, 화장품도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미국은 기술주나 이런 고평가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주의는 하자라고 좀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2,500 이하에서는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 저평가 가치주 그리고 주주환원을 잘하는 기업들도 찾아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